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려? 안 들려? 어, 예, 바로 할게요. 요즘 투자 관련돼 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많은데 제가 요즘 좀 바빠가지고 텀을 좀 길게 했더니 겐톡이 많이 와서 급하게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해서 오늘은 좀 짧게 짧게 해서 앞으로는 좀 자주 진행하는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침체 저희 맨날 확인하는 지표부터 확인하시면 최근에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요 하이드 스프레드도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500bp 선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요게 지금 빠지고 있는 거는, 요즘 보면은 요 하이드 스프레드랑 S&P 차트랑 딱 역방향으로 잘 움직여요, 보시면. 한 몇 달 정도의 차트 갖다 놓고 보면은 진짜 딱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00bp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맨날 그 500bp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딱, 이 수준까지는 내려와 있어요. 이제 여기보다 조금 더 빠지면 아마 7, 8월은 아무래도 상승 모멘텀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 1, 2년, 이제 향후 1, 2년 사이에 있을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7, 8월에 확실히 좀 잘 땡겨서 한 해 마무리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96불로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뭐 늘 말씀드리는 그냥 100불에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중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도 평균이 뭐 110불 단에서 놀고 있다가 100불까지 내려온 거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고, 최근에 바이든이 이제 사우디까지 갔다 왔는데, 솔직히 전혀 들고 온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우디한테 뭔가 면죄부만 주고, 뭐 사우디가 뭐 이러 잘못했다고 했다, 내가 들어줬다 이러고 온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우디한테 그 예전에 그 언론인 사살했던 그거에 대해서 되게 큰 면죄부를 준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증상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다음에 있을 오펙 회의에서 뭐 증산을 하든 뭐 하든 할 텐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증산 여력이 크진 않아요. 해봐야 10% 20% 정도인데, 뭐 그쪽보다는 일단 러시아 그 전쟁이 장기화되는 게 훨씬 크고, 그리고 일단 수요 감소가 되게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보시다시피 구리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구리 빠지는 거랑 비슷하게 수요 감소로 인해서 WTI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100불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유가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근래에 있었던 이 WTI가 결국에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커요. 강달러가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겠지만, 그 외의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나머지 국가들은 자국의 화폐 가치가 쭉쭉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WTI가 가만히 있더라도 그냥 강달러가 됐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 뭐야 원유 수입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압력을 받게 돼요. 근데 그게 최근에 강달러가 있었고, 다행히 22에서 뭐 50bp 인상을 하면서 지금 그걸 막았죠.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다시 108, 109까지 올라갔던 게 106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 강달러와 약달러, 이 변화에 따라서 이 전 세계 그 각국의 입장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제가 이 이해관계를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유럽은 유럽대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유럽 안에서도 독일과 이태리가 또 다르고, 최근에 22에서 발표된 거 보시면 이태리 스프레드가 이게 너무 벌어지고 있는데, 이태리가 그렇게 막 나쁜, 물론 뭐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안 좋긴 한데, 이 GDP 규모 자체가 굉장히 그 뭐 EU 안에서 낮은 그런 국가는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뭔가 굉장히 낙후되고 되게 안 좋은 국가처럼 많이 이렇게 요즘 뭐 독일이랑 이태리 스프레드 관련된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태리가 그런 국가는 아니에요. 드라기 총재가 예전에 ECB 그 총재할 정도로 굉장히 이태리도 큰 국가예요. 그래서 이태리가 뭔가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뭔가 디폴트 우려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그냥 이태리 하나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국채를 매입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게 이태리 하나가 망한다고 이태리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리스도 그리스 망할 때 보시면 뭐 그냥 배째라예요. 그리스 입장에서도. 이태리도 이번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배째라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또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독일이 ECB에서 굉장히 지분율이 높은데 지금 하고 있는 그 국채 매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독일의 자금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독일에서도 22, 그 뭐야, 이태리 국채를 그냥 그 사는 데다가 돈을 계속해서 그냥 때려박는 중인데 그게 뭐 남의 나라가 아니라 유럽이 유로화라는 같은 이 통화를 사용하는 이 집단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당장 이태리가 디폴트 나게 되면 독일의 주머니에 있는 유로화의 가치도 폭락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래에 있었던 이슈 중에 제가 봤을 때 엄청 큰 거 하나가 있는데 독일이 에너지 쪽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독일 그 풍력 발전을 엄청 친환경 에너지 돌린다고 하면서 풍력 발전에다가 되게 많은 자금을 투입했는데 이 북해 쪽에서 이 바람이 안 부는 바람에 에너지 쪽에서 문제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근래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갈탄을 이용해서 갈탄이 되게 이 석탄 중에서도 굉장히 저품질의 이 환경 오염 물질이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에너지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갈탄을 사용해서 에너지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뉴스가 시사하는 것 중에 되게 큰 거는 그렇게 친환경에 뭐 앞장서네 뭐네 하면서 막 굉장히 했던 그 부분들이 그 부분 그런 뭔가 추구하던 인류애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를 깰 정도로 자국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작년처럼 뭐 친환경이니 막 그런 이 전체에 대한 이해관계를 신경 쓰기보다 자국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국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렸다는 게 딱 그냥 그 뉴스 하나만 봐도 갈탄을 통해서 뭐 에너지 수급을 조달한다 뭐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지금 이 전 세계 나라 각국들이 특히 미국이 진짜 제일 심한 것 같고 이 뒤에도 제가 이 미국 얘기가 딱 그냥 그 민족주의의 표본을 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전 세계가 이제 탈글로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말 지금 전 세계에 딱 그냥 전 세계 이 기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진짜 탈중앙화, 탈국제화. 예전에는 뭐 싼 국가에 인건비가 싼 국가에 투입돼서 뭐 기업을 옮겨서 싼 인건비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됐다면은 요즘 나오고 있는 거는 오히려 뭐야 리쇼어링을 통해서 자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죠. 옛날에 나갔던 기업들이 특히 중국이 이번에 그 상하이 봉쇄하면서 뭐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굉장히 그냥 그 중국 하나가 봉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실적에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이게 마냥 값싼 인건비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해서 요즘 뭐 프렌드 쇼어링, 니어 쇼어링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멕시코나 미국 근처로 생산 기지를 많이 옮기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옛날에는 그냥 이익 추구를 위해서 이렇게 다 글로벌화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탈동조화가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갈탄 사용한 거는 전 그거 기사 하나만 보고 되게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가 많이 모여있는 US 2000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1700을 넘어서 안정적으로 이제 1800까지 도달한 상태예요. 지금 계속 제가 봤던 게 이 1800에서 계속 머물면서 여기 뚫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여기 위에서 만약에 상승한다고 하면 뭐 1차 저항선으로 보는 거는 지금 1900인데 그래도 굉장히 상승세 좋아요. 제가 코스닥도
예전에 제가 코스닥 3종, 그 반도체 3종 들어갈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코스닥의 차트상으로는 딱 그냥 쌍바닥에, 오른쪽 쌍바닥이 이렇게 위쪽이 들린, 짝꿍댕인데 위쪽이 들린 상태로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어요. 동일하게 이 US 쪽도 굉장히 좋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단 뚫고 올라가는 모양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1년으로 차트 잘라서 잘 안 보이는데, 뭐 6개월로만 잘라도 당장 이쪽에 쌍봉 그리면서 그러니까 쌍바닥 그리면서 굉장히 차트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어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쭉 그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세에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반등해가지고 다시 3.36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요즘 제가 되게 많이 보는 글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요즘 현금 들고 있으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기다려라. 내년 되면 분명히 좋은 기회 온다고. 제가 요즘 주변 사람들 뭐 집들이도 하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친구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도 제가 이런 거 하고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뭐 어떻게 되니? 뭐 사니? 예, 경기 침체 오냐?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항상 똑같이 얘기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진짜 내년 말까지만 보더라도 분명히, 예, 경기 침체는 진짜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100% 온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게 뭐 이게 참 예언을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 무조건 오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 뒤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제가 그 경기 침체 오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건 이제 생략하고, 그냥 저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지표는 실업률이 무조건 올라가게 된다. 그건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네, 그거 말고 일단 요거부터 보시면,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죠. 누구는 막 공급망이다, 뭐 러시아 전쟁 때문이다. 근데 그냥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통화량, 달러 통화량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달러 M2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금융 상품들도 다 포함돼요. 제가 저번에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1억을 은행에다가 예치시키면 그게 단순히 1억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은행은 내가 줬던 1억을 다시 누군가에게 뭐 지급 준비율 5% 떼고 9,500만 원을 대출을 내주고, 다시 누군가가 입금한 돈을 또 10% 떼고 대출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통화가 팽창해야 되는데, 내가 넣은 1억이 열 몇 배가 된다고요. 그렇게 늘어난 통화량이 이 M2량으로 통해서 볼 수 있는데, M2가 통화량이에요. 이 통화량이 경기 침체, 코로나 때 딱 그거 온 이후로 이 통화 늘어난 것만 봐도 이때 급격하게 팽창한 통화량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게, 예, 저는 그냥 절대적으로 이게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뭐 공급망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로 공급망이 문제가 생겨서 그랬다면, 공급망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 전쟁이었고, 그럼 하나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돈을 풀지 않았는데 연준이 1200억 달러씩 그 국채 매입 안 하고 양적 완화 진행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 나서 뭐 원유의 수급이 막힌다던가 천연가스의 수급이 막혀서 공급망 이슈가 초래됐다고 하면, 그때도 이런 9.6%, 9.1%의 인플레이션이 나왔을까요? 러시아 전쟁 하나 일어났다고? 그렇게 하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론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있긴 하죠. 근데 그냥 압도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통화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통화량이 달러인데, 달러가 너무 시장에, 달러를 그냥 원자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원자재는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원자재예요. 달러라는 원자재가. 근데 너무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20년 뒤부터 보시면 돼요. 이게 다 엄청 급격한 양봉이 나오죠. 구리도 20년 뒤로부터 해서 쭉 급격한 상승 나오고, 이게 다 달러예요, 달러. 달러 대비 구리의 가치, 달러 대비 금의 가치,
달러 대비 주식의 가치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 M2가 통화량,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원자재인 달러가 너무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고 그러니까 약달러가 나온 거죠. 2020년부터 양적 완화 진행하면서 요 끝에 보시면 꺾였어요, 이제.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이걸 줄여나가는 중인 거예요. 저 원자재 중에 달러라는 원자재가 약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원자재들이 그러니까 다른 금속 원자재든 뭐 금이든 유가든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달러라는 원자재가 약화됐기 때문에 이 둘의 상대적인 가치 중에서 둘이 값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미국만의 얘기예요. 미국만의.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달러라는 원자재를 미친 듯이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당장 막았죠. 이거 보시면 다 금도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쭉 내려오는 추세고 구리도 이제 내려오는 추세고 유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대신에 유가는 아무래도 러시아 전쟁에 대한 원인이 있죠. 근데 이 유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에는 분명히 약달러라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한다고 봐요, 저는. 보시다시피 뭐 니켈도 뭐 당연히 올라갔고 니켈이 올라간 데 있어서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컸는데 그거는 이제 이 양적 완화 시기에 낮은 금리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금융 정책도 굉장히 완화 기조였지만 아시다시피 뭐야 저 재무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풀었던 엄청난 이 부양책들도 많았죠. 1.6 뭐 6조 달러 초당적 인프라 법안도 있었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양적 완화 그 1,200억 달러 국채 매입 프로그램도 돌고 있었고 그렇게 돈이 많이 도는 시기에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급이 늘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푼 게 결국엔 모든 거에 다 원인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주택지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 대비해서 이 달러라는 원자재를 급격하게 풀다 보니까 주택 가격 대비 달러라는 원자재의 가치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보시다시피 급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의 원인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난 통화량이라고 봐요. 근데 이걸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근래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끝에 꺾였죠.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던 M2가 점점 이 팽창했던 통화 승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지금 양적 긴축을 진행하고 있죠. 해서 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이거 보시면 엄청나요. 여기서 M2 통화량 늘렸던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금융정책만 완화적이었던 게 아니라 재정정책까지 완화. 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둘 다 시너지가 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부양 효과를 끌고 왔던 거예요. 그 제가 항상 그 공급망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제가 25년 잘라온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무역수지 차트가. 25년을 잘라온 건데, 이거 보시다시피 무역수지의 적자는 예,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죠. 진짜 공급망이어가지고, 공급망 이슈가 있어서 미국으로 이 물건 조달이 안 됐다고 하면, 정말 그게 진짜 메인 이슈라면, 이런 무역 적자가 나올 수가 없죠. 이거 다 어디 갔어? 뭐 공급망 이슈면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잘 안 되고 했을 텐데 수입만 이렇게 늘어났는데 물건이 이렇게 잘 들어왔는데 진짜 공급망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러니까 공급망 때문에 뭐 WTI가 이렇게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 이슈가 있긴 한데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상. 제가 뭐 나중에도 제가 국가별로 정리를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한 3, 40% 할인된 가격으로 중국이랑 뭐 중동 쪽에 이란, 사우디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우디도 사가고 있어요.
자기네도 수출하고 있는데 러시아 거 너무 싸다 보니까 자기네도 수입을 하고 있어요. 3, 40% 싸게 팔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계속 그렇게 에너지 안보를 축적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뭔가 중국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 시진핑이 3년임 한다고 뭔가 거기에 이 자국 내 정치적인 부분에 굉장히 몰두해서 예, 지금 이 경제를 굴리고 있는데 그게 다 해결되고 나면 다음은 대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이제 제가 다음에 국가별로 정리하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금을 사고 이 원자재 단에다가 커머디티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고 하는 부분은 이 인플레이션이 늘 것 같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 구리의 가격이라고 하는 달러의 가격이라고 하는 이 금의 가격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달러로 통화가 돼 있다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을 때 이걸 샀어야죠. 이 원자재 단을 금이 됐든 구리가 됐든 원유가 됐든 이걸 사는 시기는 사실상 이 통화를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이때 여러분이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그 시점은 이때였던 거예요. 이때 인플레가 올라갈 때 현금을 들고 있었으면 안 되는 거고 이제는 상대적으로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멍청하게 예금을 넣어놨던 내가 이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바보였는데 인플레가 9%인데 내가 3%짜리 적금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심지어 3%도 아니었죠.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낮아서 금리는 금리대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었고 인플레이션대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어요. 실질 금리는 이 지금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화의 가치에 대한 걸 이제 실질 금리라고 하는데 한 해 동안 내가 들고 있는 통화의 가치가 마이너스 9%,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이너스 9%가 되고 있는데 내가 3%짜리 이율 적금을 예금을 넣어놨다고 하면 마이너스 6%포인트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게 예전엔 맞았어요. 인플레이션 초입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내가 예금 적금을 드는 게 남들한테 놀림받는 그런 재테크가 맞아요. 그때는. 근데 요즘처럼 디스인플레이션 상황,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괜찮다고요. 오히려 좋다고요. 현금의 가치가 이제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데 왜 이제 와서 완전 역배팅을 하는 거예요, 사실. 굳이 지금 이런 원자재 단에다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주택이 됐든 주식이 됐든 이제 내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인데 이거 다 현금 대비 주식의 가치, 현금 대비 니켈의 가치, 현금 대비 구리의 가치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현금 대비예요, 현금 대비. 근데 이제 현금이 올라간다니까? 그럼 구리 가격 빠질 거고, 금 가격 빠질 거고, 원유 가격 빠질 건데. 그러니까 완전 역배팅인 거예요. 앞으로 얘는 가치가 하락할 텐데, 현금 가치는 상승하고. 근데 왜 현금을 빼서 이런 커머디티 시장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뭐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이 좋은 거 아닌가요? 하는데, 물론 오늘 저희가 이 앞에서 확인한 하이드 스프레드가 줄고는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목구멍 간당간당한 500bp긴 한데, 제가 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 유동성이 축소돼서 경기 침체가 오는 부분, 이 계속해서 시장에 풀고 이 은행단에서 조이고 있는 유동성 때문에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냥 지금은 이자만 내면 되니까 이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만기에 도래한 다음에 딱 롤오버 하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부채는 계속해서 부채로 계속해서 돌려막아요, 이게. 지금 뭐 전 세계 국가가 다 그렇죠. GDP 대비 부채가 더 많은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저기 미국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부채를 부채로 계속해서 돌려막고 있는 건데 돌려막는 게 뭐냐면은 5년짜리 내가 대출을 내서 했다가 5년 뒤에 다시 5년짜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맨날 그냥 1% 이율이었으면 1% 이율 내가 5년짜리 들고 있다가 5년 뒤에 다시 1%로 갈아타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게 금리가 막 기준금리 올라가고 지금도 연초 대비해가지고 연말까지 가면 한 3% 올라가게 되잖아요. 내가 1년 전에 분명히 내가 1% 그러니까 그냥 우리 요즘에 받는 주담대로 생각했을 때 2% 금리로 내가 5년 전에 내가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거 은행에 가가지고 갱신하려고 봤더니 갑자기 6%를 달래. 4%포인트가 갑자기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내가 너 이번에 너 만기 도래한 거 연장해 주는 데 있어서 5억 다는 못 해주겠고 3억밖에 못 해줄 것 같아. 2억은 지금 상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쪼여드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쪼여들기 시작하면 이 만기에 도래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나 유동성이 축소되는 부분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올 때는. 그렇게 와서 내가 그거 이제 뭐 롤오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자금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다 팔 수밖에 없어요. 이 금 같은 거. 내가 신흥국이야. 신흥국이어서 옛날에 외화채 달러로 조달해가지고 이 원유 같은 거 사온다고 달러채 채권 발행해서 샀었는데 그거 나중에 내가 1%로 했던 거 나중에 5년 뒤에 가가지고 다시 이 롤오버 하려고 그랬더니 롤오버는 이 리파이낸싱인가 뭐야 대출을 연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만기를 연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갚을 수 있잖아요. 그거 다시 대출을 내가지고. 근데 그때 갔더니 돈이 부족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5억을 내가 빌려갔었는데 2억은 상환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것들부터 팔아요. 채권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보통 들고 있던 안전자산을 매각하는 거죠. 주택도 특히 그렇고. 예전에 IMF가 왔을 때 이 가계가 너무 가계 중소기업들 어음 부도가 나면서 연쇄 부도가 나면서 망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음을 막으려고 다들 집을 내놓으면서 그때 한번 집값이 대한민국에서 크게 빠졌었죠. 그런 식으로 이 채권이 만기에 도래했을 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이런 이런 재화들을 먼저 던지게 돼요. 그 중에서는 이제 당연히 금이 유동성이 좋으니까 유동성부터 팔 거고 그리고 이제 채권 팔 거고 주택 팔 거고 그걸 해서 그 롤오버 오는 걸 막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감당 못하면 주택 같은 경우 그 주담대 감당 못하면 팔겠죠 이거를.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그리고 이거는 이해를 제가 친구들 몇 명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했다고 많이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마누라한테도 설명을 해줬는데 잘 이해를 못해서 이게 1억을 기초 그러니까 첫 통화량을 1억 발행이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뭐 이게 아니라 여기 1억 발행 요거 단 없다고 치고 내가 은행에다가 1억을 예치시켰어요. 내가 은행에다가 1억을 넣으면은 법적으로 은행에서 뭔가 대출을 내거나 금융상품을 발행할 때 10%의 기본적으로 너가 한국은행 계좌에다가 당좌 계좌에다가 예치시켜놔. 나중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돈을 빼갈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너가 요 정도는 남겨놓고 남들한테 대출을 해줘라고 정해져 있는 퍼센트가 이 금융당국에서 정해줘요. 그게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는 명목으로 10%? 보통 이제 5% 아래로 돼 있는데 요즘 그냥 10%라고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잡을게요. 그래서 제가 1억을 예치시켜 놓으면 10%를 제외하고 9천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요. 근데 저는 2% 예금으로 여기다 넣었잖아요. 2% 예금 상품으로 은행에다가 2년짜리를 넣었는데 은행은 내가 준 1억을 가지고 10%의 지급 준비율을 한국은행에다가 1천만 원 예치시켜 놓고 9천만 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9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밖에 나가서 페라리를 사요. 대출받은 걸로. 아니 뭐 집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이 9천만 원을 이 블루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데 블루도 요즘은 뭐 다 금융상품이 전자화돼 있다 보니까 현금으로 들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현금을 다시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켜요. 이 재화를 얘한테 주고 9천만 원 얘한테 받아서 다시 9천만 원을 A라는 은행에다가 다시 입금을 시켜요. 그럼 은행은 앉은 자리에서 얘한테 9천만 원 대출을 내줬다라는 게 장부에 적혀 있는 상태고 9천만 원이 다시 내 돈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제 통화가 두 배가 되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뭐야? 1억 9천만 원이 됐죠. 1억을 내가 예치시켰고 얘가 다시 9천만 원을 예치시킨 거니까 1억 9천만 원이 된 거예요. 얘 대차장부에는 적혀 있는 게. 다시 이 9천만 원 얘가 입금된 거를 아까 말한 10% 900만 원을 한국은행에다가 예치시켜 놓고 나머지 8,100만 원을 레드한테 대출을 내줘요. 이해가 되시나? 예, 해서 이 9천만 원이 다시 들어왔다 보니까 그 금액을 다시 대출을 내줘요. 그래서 8,100만 원 다시 대출을 내주고 다른 상품을 구매를 하고 다시 그린한테 이 9,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럼 그린은 뭐 현금 현찰로 들고 있을 게 아니다 보니까 다시 은행에다가 입금해서 그냥 이렇게 다시 자기 계좌 잔고에다가 넣어두죠. 그러면은 이 블루한테도 9천만 원 통장에는 9천만 원이라고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블루한테도 그린한테도 9,100만 원이라고 찍혀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넣었던 1억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넣었던 1억이 이런 식으로 돌고 돌고 돌다 보면은 이 10배가 넘게 팽창한다고요. 실질적인 통화, 현찰, 종이는 1억밖에 발행이 안 됐는데 우리가 이 금융상에 적혀 있는 신용화폐라고 해요, 그거를. 금융장부에만 적혀 있는 통화가 이 열 몇 배가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걸 통화 승수라 그래요. 보통은 17배, 20배까지도 가요, 이게. 내가 넣었던 1억이 20억까지도 된다고요. 금융장부에 적히는 금액이. 이게 양적 완화 시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 팽창이 쫙 일어나서 20배까지 일어나는데 지금처럼 통화를 축소시키고 있고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던 통화 팽창이 이게 다 은행으로 다시 돌아와요. 얘가 대출냈던 거, 이 레드가 8,100만 원 대출냈던 게 이율이 몇 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 은행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게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M2에서. 이 늘어나는 금융상품으로 늘어나는 통화량을 다 더한 값을 M2라고 하는데 급격하게 늘어났던 통화가 막 시중에 돌아다녔던 게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초입이에요. 지금부터는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채도 사실상 현금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제가 근래에 기사에서 봤던 것 중에 한국에도 이제 ETF가 나온다고 하는데 만기가 존재하는 채권 ETF가 나온대요. 다음 달에 아마 지금 이제 상품 뭐 미래에셋이든 그런 자산운용사에서 ETF 너네 만들어서 제출해라 뭐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다음 달 중에는 아마 상품 소개가 나올 거라고 기사를 봤어요. 만기가 존재하는 채권. 만기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무조건 이익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등락 때문에 변하기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중간중간 배당이야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라고 안 하고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배금을 계속 분기마다 받아 먹고는 있지만 그 채권 가격이 등락이 존재해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에 나오는 그 만기가 존재하는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딱 채권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가 제가 나중에 나오면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굳이 현금 들고 있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래에 지금 오고 있는 상승장도 저는 한 번 분명히 빠지고 그 8월에 발표될 7월 CPI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뭐 인버스도 다 그냥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버스는 결국에는 종국에 가서는 경기 침체 오면은 빠그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별로의 이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하는 그 부분인데 유럽 쪽에서 사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아요. 지금 이 강달러, 약달러를 막 왔다 갔다 미국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그냥 딱 자기네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코로나 시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달러 이 막 찍어내서 시뇰리지라고 하는데 달러를 지폐 한 장을 만들어내는 100달러짜리 하나 만들어내는 그 종이 화폐 하나 만들어내는 값이 1달러라고 하는데 1달러라고 하면 내가 그 거기 적혀 있는 숫자는 100달러짜리 지폐예요. 그럼 99달러의 이득이 나죠. 이걸 시뇰리지라 그러는데 진짜 미국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시뇰리지 효과를 보려고 달러를 그냥 무한정 찍어낸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전 세계에다 쫙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나 이런 거를 막 들고 들어온 거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무역 수지에서 나타나고 달러를 막 수출을 하고 이 재화들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실물 재화를. 아까 말한 시뇰리지 효과를 보려고. 근데 이제 그게 정점을 찍고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전 세계가 어지간하면은 어디 약한 고리 하나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이 옛날에는 막 내가 막 뭐 전 세계에 뭐 경찰이고 뭐 보안관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네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우 다른 나라 모르겠고 이제 안 돼. 이젠 강달러로 돌려가지고 난 이제 인플레이션 끝낼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변국에 있는 신흥국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약달러 됐다가 강달러로 돌변하는 이 상황에 이 등락 때문에 그냥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예요.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왜냐하면 여기 있는 코모디티들은 다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당연히 뭐 다 파운드나 뭐 엔화로 거래가 되지만 특히 원유 같은 경우에는 달러 거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딱 그 변곡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희 채팅방에서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철강 쪽에서도 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고용이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철강업 쪽에서도 로드를 줄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요. 굉장히 축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도 석화 쪽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저희 쪽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물량 자체가.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원자재 단이 이렇게 미래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줄이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는 좀 괜찮은 걸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경기 침체가 오면 경기 민감주가 제일 먼저 타격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는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는 IT 쪽. IT 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네이버랑 카카오 이 죽는 날까지 제가 손 안 댄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이 근래에 1, 2년 사이에 있었던 엄청난 임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선봉장에 서 있는 게 저 IT 개발 인력이에요. 근데 경기 침체 와가지고 쭉 빠진다고 했을 때 IT 업계에서는 그럼 어떤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철강이나 뭐 이쪽 석화 쪽이나 이거는 그냥 미래에 대해서 좀 준비하면서 당연히 이익이야 줄겠죠. 근데 미리 우린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로드를 뭐 줄인다던가 생산량을 감소한다던가 예, 뭐 그냥 그런 쪽으로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룸이라도 존재하는데 그런 데는 있어요? 사실? 거기가 룸을 조절할 부분이 있나? 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게 그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곳인지, 대응이 가능한지. 그래서 막 요즘 막 네이버랑 카카오 좀 반등 온다고 막 또 그러고 앉아 있는데 게임 산업, IT 산업, 이 개발자의 임금 상승을 가장 직격탄을 맞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는 피하시면 좋겠어요. 차라리 뭐 2차 전지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있잖아요. 거길 보세요, 거기를. 반도체 쪽은 차라리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워낙에 디램 쪽도 이 전 세계에서 MS가 너무 높다 보니까 공급량 조절이라도 할 수 있는 룸이 존재하잖아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로 나가는 뭐라 해야 되지? 테슬라만 지금 엄청난 시장 장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래도 좀 낑겨 나가고 있죠. 내연기관에서 파워트레인에서 전기차 쪽으로 잘 트랜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뭔가 룸이 존재하는지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 예, 요걸 좀 잘 따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경기 침체에 관련된 거는 일단 솔직히 제가 회사에 좀 몸을 담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예, 아침에 딱 단톡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철강에 종사하고 있는 그분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예상해서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쪽에 그렇게 줄고 있다는 거는 저희 앞단에 있는 뭐 세트 업체든 부품 업체든 그쪽에서 수요가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쪽으로 이 예상 물량을 주거든요. 그래야 저희 쪽에서도 또 원료 수급이라던가 이런 거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예상 물량을 저희한테 주는데 그 물량이 적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그냥 그거 하나만 봐도 이미 저희 앞단에서도 계속해서 미래 컨센에 대해서 줄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PMI예요. 그게 PMI. 구매관리자 지수.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종사하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그걸 눈앞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건데 그냥 PMI만 보셔도 돼요. 그 앞으로 물량이 줄고 있다는 것을 PMI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또 길게 했네. 또 질문 있습니까? 제가 근래에 좀 안 해가지고 혹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엔화도 제가 질문 많이 받았는데 엔화는 140불 찍고 좀 내려와 있는데 이게 근래 아베 빠이빠이 했죠. 일본이 한 번인가 빼고 총리가 그러니까 내각 이 정당이 극우예요, 극우. 한 번인가 빼고 그냥 극우예요, 극우. 극우 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베노믹스는 진짜 극우 중에서도 극우인데 아시다시피 뭐 신사참배도 많이 다니고 했었잖아요. 아베노믹스 하고 있던 게 아베가 갑자기 죽었다고 해서 그걸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저는 진짜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엔화 투자는. 너무 좋아요, 진짜. 그러다가 저는 분명히 돌릴 거라고 봐요. 기존에 해오던 이 엄청난 YCC를 룸을 확장한다던가 0.5%로 분명히 긴축을 푸는 양적 완화를 푸는 행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엔화 투자는 너무 괜찮아요. 아직 49제도 안 지났는데 갑자기 예,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기존에 해오던 그 정치 정책을 너무 그 추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말도 안 되잖아요. 단지 저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YCC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돌릴 거라고 봅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엔화 타이밍은 그 140불에 계속 막혀 있잖아요. 그냥 그 140불 룸 안에서 계속해서 매집하면 돼요. 지금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상승장은 국장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장도 어쩔 수 없이 미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면 상승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일단 7, 8월은 그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FOMC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일단 뭐 그냥 75bp가 가장 전망이 많죠. 근데 아니에요. 그냥 75bp야. 이거는 99.9% 전 75bp라고 보고 75bp 발표 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를 앞시고 끌어올리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7, 8월은 그냥 계속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고 혹시라도 뭔가 빠진다고 하면 저는 바로 나스닥 인버스 스위칭해서 오히려 S&P나 QQQ로 전환할 거예요. 하락했다가 CPI 꺾여서 단기 상승장이 올 것을 예상하셔서 일단 인버스 홀딩 중이라고 하셨는데 인버스는 어떤 포인트를 기준으로 보고 계실까요? 인버스는 경기 침체 보고 가는 건데 그냥 한 1, 2년 정도 무난히 그냥 들고 가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무조건 온다고 보니까 경기 침체 무조건 온다고. 그냥 그 오는 날에 미장은 모르겠는데 미장은 오히려 빠지는 폭이 미장이 한 20% 빠진다고 하면은 국장은 3, 40%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국가별로 자꾸 나눠야 한다고 하는 게 전혀 달라요, 지금. 국장이랑 미장이랑 전혀 커플링 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인버스는 엄청 장투죠.
진짜 1년 보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 시점이 오는 그때가 되면 그 빅쇼트 영화 보면은 뭐 실업률 1% 증가할 때마다 4, 5만 명씩 죽는다고 나와요. 실업률이 1% 오를 때마다 1%포인트 오를 때마다 4, 5만 명이 자살한다고 나와요. 그런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홀등증, 예, 인버스는 장투예요. 그래서 지금 막 빠지고 이러는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저는. 근데 제 미국 인버스는 많이 괜찮던데, 아직. 근데 여러분이랑 저랑 분명히 진짜 딱 다르게 해야 돼요. 저는 진짜 나스닥 인버스로 많이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에도 그 고버스 넣었던 것도 그냥 욕심이었던 거예요. 제가 과감하게 한번 트라이 했던 거고, 아니다 싶어서 뺐잖아요. 근데 빼고 나서 많이 올랐죠. 저 코스피도. 그냥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금 한 비중 40 정도 들고 있는 상태고. 오늘도 50분 했네.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뭔지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바뀌었는데, 이때는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가? 그냥 현금 들고 계세요. 아니면 뭐, 예금 적금, 뭐 1년 이런 거 있잖아요. 1년짜리 예금 적금 좋네. 이런 거 그냥 들고 계세요. 현금 잘 들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금 들면 뭐 인플레이션이 얼만데, 뭐 그런 마이너스 얼마네,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럼 뭐 적금 안 넣으면 뭐 할 건데? 지가 그 인플레이션 9%인데 그거보다 넘길 자신이 있다는 건가? 딱히 없어요, 지금. 어디다 뭐 투자할 생각 하지 말고. 신규 진입은 투자하지 말고,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절대 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예전에 그 막 썸네일 그거 있잖아요. 범죄와의 도시 했던 그거. 그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미 되게 피가 낭자한 상태예요. 이미 다 조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어요. 누가 저번에 손절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손절하면 어떡해요. 이번 주 미장 실적 예상이랑 그거에 따른 나스닥 전망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인버스 전망할 때 되게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이게 실적 다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실적 안 좋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테슬라도 막 좋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안 좋은 거였어요, 그거. 테슬라는 누가 뭐래도 폭발적인 성장주예요. 근데 처음으로 그 성장이 꺾인 거예요. 뭐 누구는, 그러니까 거기 기사가 다 이렇게 나와. 전년 대비 얼마 올랐다. 그딴 소리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미 뭔가 시장이 조금 삐딱하게, 그러니까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좋은 것만 보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누누이 큐큐로 그냥 계속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폭발적인 상승하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게 부러졌다고. 실적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었어요. 성장주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이 꺾였는데, 이 전분기 대비 꺾였습니다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에 주목을 하더라니까, 시장이.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시장이 오히려 호재에다가 되게 뭐 bad is good, good is good, 좋은 거 다 좋다고 그냥 해석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리자고 했죠. 코스피 손절합니다 했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제가 그 나이키 실적 발표, 최초에 막 실적 발표 나오실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이게 2분기 실적까지는 그냥 평범한데, 저는 3분기 컨센이 안 좋아서, 부러질 거다라고 했던 건데, 혹시라도 2분기 실적이 예상 대비 견조한 거에 초점을 맞추면 어떡하죠? 라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코스피 고퍼스 손절한 거였고. 그러니까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시장이 뭐에 반응하는지. 나스닥은, 나스닥은 그냥 그러네요. 뭐, 질문 없으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